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에일라이브 오늘 시간에는 근육의 중요성과 운동의 효과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근육은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30세 이후에 매년 근육량이 줄어드는 비율은 약 1% 정도 되고요. 7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15%씩 근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을 유발시키게 되고요. 또 정상보다 약 30% 이상 근육량이 적을 때에는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7년부터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질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이 줄어든다. 과연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만 그러면 근육을 유지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근육이 우리 체내에서 부족하면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이 적으면 각종 통증과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여러 가지 현대인들에게 많은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대사증후군도 크게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또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두뇌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근감소증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근감소증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률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또 걷는 속도, 보행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또 사망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육을 유지하게 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EBS 명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건강수명 근육이 결정한다. 여기 지금 예로 나온 분들이 70대 여성분들인데 한 분은 꾸준하게 평소에 근육 운동을 진행했던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근육 운동을 진행하셨던 분은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30대 중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근육량을 유지하니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반증을 우리가 이분의 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근육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감소증 바로 전 단계가 이제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로코모티브라는 뜻이 운동 보행이라는 뜻이 있고요. 운동 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러한 원인은 바로 이제 근육의 감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근육의 감소라고 한다면 노화나 질병 혹은 또 운동 부족 또 현대인들은 좌식 생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또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에도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뼈, 관절, 척추 또 신경과 근육이 약해지면서 균형 감각 또 관절 기능이 저하되고요. 또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골다공증이나 골절, 또 관절염, 척추 강직, 근감소증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신체 능력이 정상적인 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가벼운 장애를 유발시키는 로코모티브 신드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심각한 장애, 근감소증 단계로 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코모티브 신드롬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 진단 리스트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한 발로 서서 양말을 제대로 신지 못한다. 일상적인 그런 집안 활동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로코모티브 증후군 근감소증 전 단계로 판단을 하고 어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을 40, 50대 되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운동의 필요성을 또 절감하시기 때문에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40대부터는 이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실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는 원인 역시 근육량이 좌우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많은 40대, 50대 이상은
뱃살 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근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코모티브 증후군과 관련된 그 논문을 좀 하나 찾아봤는데요.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근육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40cm 정도 높이의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한 발로 일어선 후에 3초 동안 그 한 발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정상적인 근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한 다리로 40cm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 발로 일어서는 것을 실패했을 때 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 초기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두 다리로 20cm 높이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패하시게 되면 이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 2기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주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고 활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이 엉덩이 근육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대둔근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거나 혹은 죽은 엉덩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햄스트링 조절 장애로 인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 부족, 좌식 생활이 그 원인이 되는데, 이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 근육은 고관절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을 때 고관절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골반이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허리 디스크의 악화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또 엉덩이가 처지거나 또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렸을 때 엉덩이가 이제 딱딱하지 않게 되면은 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평소에 엉덩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계단 오르기, 스쿼트 등과 같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육하면 보통 알고 계시는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면, 이제 팔 근육, 다리 근육,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활근이라고 해서 우리 그 내장기관 혹은 혈관 등과 같이 어떤 물질을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근육, 이러한 근육이 있는데, 이러한 근육을 평활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이제 계속 쉼없이 계속 박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도 근육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근육이죠. 필수적인 근육인 심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다리에 존재하는 골격근, 우리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신체기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평활근과 심근의 경우를 우리가 지근이라고 하고요. 지근. 반면에 이제 골격근을 속근이라고 합니다. 지근은 장시간 저강도로 힘을 내는 근육을 지근이라고 분류하고요. 속근은 단시간에 고강도로 힘을 내는 근육을 속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근은 지근보다 단련하기는 쉬운데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손실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 속근에 해당하는 골격근이 감소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우리가 근감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 하시면서 이제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시게 되고요.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시게 되면은 그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육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는 반드시 근육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근육에 꼭 필요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되는 열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장기간 꾸준히 하시면서 앞서 보셨던 그런 평활근과 심근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이제 골격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나 공통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근육을 생성할 때 초과 회복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일단 근육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이 손상이 되고요. 이 손상된 근육이 이전보다 더 크게 이제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육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근육에 원료가 되는 단백질,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실 때에도 체중을 감량하기보다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은 부피가 크고 근육은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 지방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근육을 늘린다는 것은
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근육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 하셨을 때 근육이 증가하게 되면 체중은 줄어들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네, 체중보다는 체지방을 줄이고 네,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70%를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반 이상을 근육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량만 많으면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반 이상을 가만히 있어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결국은 비만이 되지 않은,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우리가 체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근육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육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중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식사 시 열 발생,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기관이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에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이 식사 시 열 발생이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근육을 증가시키는 과정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상태가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헌차의 상태다. 이런 헌차의 상태를 세차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근육을 늘리는 것, 그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 것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근육이 많이 생성되면 네, 똑같은 몸무게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우리 몸은 슬림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육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빠질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걷기나 달리기 등과 같이 유산소 운동, 중력에 반하는 활동은 근육을 자극하고 근손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육을 본격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에는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네, 저강도의 운동과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천천히 걷기를 30초 하시고 전력 질주를 15초간 하시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걸 한 세트로 하시고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은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면 달릴 때 사용하는 그런 근육을 강화시켜서 애프터번 효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서 애프터번 효과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효과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는데 지금 밑에 파란색 부분이 이제 휴식 시 산소 소비량입니다. 휴식 시에는 산소 소비량이 이렇게 높지 않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히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검은색 선이 실선이 바로 산소 소비량인데 이제 처음에 산소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가 숨이 많이 차는데 이때는 필요한 산소만큼 우리가 흡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일시적으로 운동 초기에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시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우리 몸은 계속 또 추가로 산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되는 이 산소 이 부분을 우리가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 혹은 산소 부채, 애프터번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애프터번 효과를 통해서 운동을 중단하신 다음에도 산소가 계속 소비되면서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앞서 계속 이제 그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도 충분하게 보충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단백질 보충하지 않으시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의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꼭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하시고, 보통 단위 체중 1kg당 단백질 1g을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남성의 47.9%, 여성의 60.1%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년층은 운동 후에도 단백질 보충하지 않고 탄수화물하고 이제 김치만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니까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중에 언제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신체가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이용하는데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골고루 분산시켜서 단백질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시간대라고 하면 이제 저녁 시간대가 더 좋다고 합니다. 관절과 근육이 이완 상태가 되어서 부상 위험이 감소하고요.
또 낮 동안에 섭취한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저녁 식사는 운동 후에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의 경우에도 근육 형성 및 근력 감소를 예방할 수 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고요. 근육을 형성하는 그런 단백질의 합성과 대사에 관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근육 감소의 어떤 치료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9월에 발표된 논문인데,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근육이 약해지고 비타민 C를 충분하게 섭취하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그 구성 원료라고 한다면 앞서 단백질과 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룹과 근감소증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정상적인 근육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은 보통 하루에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했고, 근감소증 그룹은 하루에 800ml 이하의 물을 섭취했다는 결과가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도 꼭 필요하다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호주에서 3,7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시금치나 케일과 같이 잎이 무성한 채소를 섭취하게 되면 하체 근육의 강도가 11% 증가한다. 그리고 걷는 속도는 약 4% 빨라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자들의 신체 활동을 조사한 결과 녹색잎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한 그룹의 경우에는 운동 여부와 상관없이 근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운동이 부족하신다고 하시면 음식의 종류를 바꾸시는 것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잎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근력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제 녹색잎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질산염이 이제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이 확장되면 근육에 그 영양소나 산소가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요.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현대인들 건강을 위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또 근육 감소로 인한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산소 운동은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병행하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성장 호르몬의 감소를 지연시킬 수가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분비가 좀 지속될 수 있다면 지방분해, 근력 증가, 골밀도 증가, 또 심장, 신장, 폐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활력 증가, 불면, 불안, 우울증 개선 등과 같은 그런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 또 영양소 충분히 잘 섭취하시면서 좋은 습관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하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신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지금 체력 수준과 맞지 않고 너무 강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니까 이제 강도를 좀 낮추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을 처방받는다, 혹은 이제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나 종류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하고요. 기온이 급변할 때, 특히 이제 외부 기온이 상당히 낮을 때에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워밍업을 하신 다음에 밖에서 운동을 서서히 조금씩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선수가 가장 평균 수명이 가장 짧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운동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고, 또 이 찌꺼기 산소라고 하는 유해 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세포나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산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에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바로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꼭 충분하게 보충하시면서 운동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근육과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운동의 종류 잘 선택하시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그런 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